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100일 앞두고 윤석열 후보 측과 쌓인 갈등이 폭발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당무를 거부하고 오늘 하루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을 남긴 이후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휴대전화도 꺼놓은 상태인데요. 여기까지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표는 측근들에게 대표직 사퇴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오전 일정을 돌연 취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잠시 뒤 다시 공지문을 올려 오늘 이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당무 거부를 선언한 겁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자신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쓴 뒤 측근들과의 술자리에서 대표직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인 대신 김병준 위원장이 선대위 간판이 되고 자신이 끝까지 반대했던 이수정 교수가 들어온 데다 자신과 상의하지도 않은 세종행 일정이 보도되면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됩니다. 대선 직전 당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사무총장을 보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보로서 내 역할을 다 하는 것뿐이고. 이후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 대표를 만나러 서울 노원구 당협 사무실을 찾았지만 이 대표는 휴대전화를 끈 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되도록 서로 설득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정 민망한 일이죠. 예. 후보한테 안 좋고보다도 국민들께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근인 장제원 의원은 후보는 다 같이 선거운동을 하자는데 나한테 더 큰 권한을 달라고 하면서 분란이 발생했다며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의원은 후보가 측근 파리떼들에 포위돼 있다며 당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을 망친다고 윤 후보 측 인사들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청년 표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후보는 30대 여성 과학자를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젊은 미래를 강조했고 윤 후보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건 현 정부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최경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0대 여성 과학자인 서경대 조동현 교수를 직접 소개하며 선대위 첫 외부 인사로 영입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젊은 우주항공 전문가를 송영길 대표와 동급인 공동선대위원장직에 임명한 건 청년 세대 그리고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세대들의 문제가 곧 우리 사회의 문제 그 자체입니다. 선대위에 뉴 페이스가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이 좀 억울하시긴 하겠어요. 네. 이 후보는 이어 창업 지원 공간을 찾아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 제안을 경청했습니다. 자본시장의 투자가 절실한데 주가 조작 같은 불법 행위가 정상적 투자를 저해한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콘텐츠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자본시장이 이 주가 조작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무서워가지고 투자하겠어. 펀드 사기나 치고 이러니까. 충청 일정 이틀째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청년 창업자와 문화예술인들의 현장 고충들을 직접 메모까지 하며 기록했습니다. 공약에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정책에 반영을 하고. 앞서 2차 전지 강소기업을 방문해선 청년도 구직난이고 중소기업도 구인난인 건 현 정부 노동정책 때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최저 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함께할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을 공개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같이 선대위 사령탑에 여성 인사를 발탁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2030 여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하는데요. 각 당의 노림수를 조명하 기자가 분석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 선대위원장의 18살 여고생을 파격 발탁한 데 이어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중앙선대위 사령탑에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30대 여성인 조동영 교수를 전격 영입했습니다. 육사 졸업에 자이툰 부대 파병, 하버드대 출신 우주항공 전문가 등 조 교수의 화려한 이력에도 송영길 대표는 유리천장에 갇힌 여성에게 희망을 주고 20, 30대 여성과 엄마들의 아픔에 소통하는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최근 여성할당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른바 이대남의 우호적인 게 아니냐는 시선을 불식시키려는 이 후보의 행보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저희 세대보다는 좀 더 낫게 또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물려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고 국민의힘도 선대위원장으로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와 사할린 동포 3세 스튜류커바 디나 씨 두 여성을 임명해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워킹맘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아기 빠지는 사정이 없었습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을 비롯해 여성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온 이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의 이대남 당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윤석열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을 입안하는 데도 일정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 교수도 성폭력 무고죄 신설 같은 윤 후보 공약에 빈틈이 많아 보인 게 선대위 참여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 공약의 공백이 보였습니다. 성폭력 무고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지지 기반이 취약한 2030 여성들을 향해 적극적인 구애 행보에 나선 가운데 여성 인사 영입이 실효성 있는 여성 정책 개발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사실상 빈자리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의 인원수 제한 같은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상륙한 건 아닌지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어느 확진자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이른바 빅5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은 6개만 남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41병상에서 39개가 차 있는 상황이었어요. 현재로서는 이게 다 차 있어서 여력 병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서울 전체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1%, 전국적으로는 78.5%까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661명으로 이틀 만에 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병상 부족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장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추가 병상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추가 방역 조치에 포함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커서 조금 더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고 금주 중 일상회복지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대본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인천의 확진자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돼 조사 중인데 감염 여부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접촉자 추적 관리 결과 이들과 공항에서 자택까지 함께 이동한 지인과 동거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고 동일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추적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울산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2명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인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어제와 그제 각각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검체의 전체 유전자를 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분석법을 통해 이들 2명의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이번 주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집에서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장 그래도 괜찮은 건지, 다른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이나 장애인, 고령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정부 입장을 반영해서 조희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서울 강남구청의 재택치료 전담반.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재택치료 안내 사항을 전달합니다. 그 GPS 어플인데 위치 나가시면 안 돼서 그 위치 보는 어플이거든요. 이렇게 깔고 로그인 해주시면 되시고요.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배송하는 치료 키트에는 체온계와 산소 포화도 측정기, 해열제와 소독제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과 산소 포화도를 재택치료 앱에 입력해야 합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손가락에 꽂으면 혈액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알려주는데 이 값이 94%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지정된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기간은 총 10일. 환자는 하루 한 번 재택치료 전담팀과 통화해서 건강관리를 받고 증상이 심해지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통원치료나 입원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혹시 몸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또는 건강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상담 라인 같은 것들을 가동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응급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기간에는 환자와 함께 동거인도 10일간 격리됩니다. 동거인은 출근과 등교 등 모든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병원 진료나 처방약을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때 외출용 옷으로 갈아입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재택치료자에게 음식이나 약을 전달하는 등 접촉을 할 경우 안면 보호구와 방수 가운 등 지급받은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식기와 수건, 침구 등도 분리해서 써야 하고 폐기물은 격리가 해제된 뒤 밀봉해 배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동거인들의 감염 위험이 큰 만큼 재택치료가 가능한 공간인지 방역당국에서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별도의 화장실 써라, 분비물이나 배설물은 위생적으로 관리해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한 환경에서 재택이 가능한지를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전국의 재택치료 환자는 9,702명. 오늘 신규 확진자 중 46.9%가 재택치료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한 달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대신 백신 추가 접종과 재택 치료를 확대하는 방역 대책을 결정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보건복지부 담당하는 박선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확진자가 집 밖으로 나올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아파트에 산다면은 주민들 같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나 복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아파트 공용 공간을 통한 감염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네. 재택치료자는 원칙적으로 격리기간 나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재택치료자가 외래 진료를 위해 나갈 경우에는 KF94 마스크와 안면 보호구, 일회용 장갑과 방수가운 등 보호장구 4종을 착용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했습니다. 네. 이 경우 혹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주민이 있더라도 이 주민은 자가격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재택치료자는 병원으로 이동할 때도 보건소 구급차나 방역택시를 타게 해서 외부 노출을 줄일 계획입니다. 다만 과거 서울 구로나 동작의 아파트 집단 감염 사례처럼 환기구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재택치료자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재택 치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지금 절반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걱정들이 많아서 거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3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수도권이 58%로 좀 높은 편인데요. 비수도권의 경우 재택 치료가 본격화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재택 치료를 거부하는 확진자들이 많다 보니 재택 치료율이 늘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우선 상태가 악화됐을 때 과연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장 클 거고요. 네. 또 동거 가족들이 함께 열흘 동안 격리되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는 걱정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켜야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부는 24시간 응급상황 대처 한라인을 구축하고 재택치료 중에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외래 진료센터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재택치료 동거 가족들이 출근을 못하는 경우 보상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추가 접종 얘기를 좀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추가 접종의 간격이라고 하죠. 접종 이제 완료해서 이제 추가 접종하는 간격을 좁힐 때만 해도
49세 이하는 좀 더 대상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굉장히 빨리 결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병상 여력도 여력이지만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추가 접종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추가 접종 빨리 받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접종 완료 뒤 5개월부터이지만 개인 일정에 따라 한 달 정도는 앞당길 수 있어서 사실상 접종 완료 4개월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접종까지 화이자를 맞았다면 화이자, 모더나면 모더나 이런 식으로 추가 접종도 같은 백신을 맞게 되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접종자는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진행되는데 현장에 잔여 백신이 있다면 화이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되고 6개월의 방역 패스 유효 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기본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자는 이미 충분한 예방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팀 박선아 기자였습니다.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확인된 나라가 갈수록 번지면서 일부 나라가 선제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지만 이미 아프리카를 다녀오지 않은 확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려할 정도이지 공포에 떨 정도는 아니라면서 이 오미크론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포르투갈 프로축구팀 벨레네네스 소속 선수와 직원 등 13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1명만 최근 남아공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돼 지역 내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6명이 오미크론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남아공 등으로 여행을 한 적이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This suggests that there might already be some community transmission of this variant in Scotland.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견된 나라는 1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오미크론의 거침없는 확산세에 다음 달 11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취소됐습니다. 오미크론이 백신 효과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유럽 각국은 자가격리 규정 등 추가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국이 40세 이상이던 부스터샷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등 백신 접종도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외에는 오미크론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모든 미국 성인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를 격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신 접종만이 해법이라며 여행 제한 추가 조치와 봉쇄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f people are vaccinated and wear their mask, there's no need for the lockdown. This variant is a cause for concern, not a cause for panic.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이 대규모로 확산할 경우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emergence of the highly mutated Omicron variant underlines just how perilous and precarious our situation is. WHO는 194개 회원국의 면역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죠.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손 검사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면서 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며 맞서고 있는데요.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부하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고발장과 자료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두 차례 공수처 조사에서 손 검사는 제보받은 자료들을 반송했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 등을 통해 손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들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가 고발장을 직접 썼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대변인실까지 조직적으로 청부 고발 의혹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의 부하 검사들이 손준성 보냄 메시지에 포함된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도 입건돼 있습니다. 송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올해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공수처의 구속 시도가 거듭되자 송 검사는 12월 2일 출석 의사를 밝힌 뒤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며 지난 영장 기각 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검사는 또 그동안 자신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검색 내역 등을 확보한 공수처의 절차가 위법했다며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의 관련자들 중에 처음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선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 심사가 내일 열릴 예정인데요. 화천대유에서 고액의 고문 보수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전망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15년 1월에서 3월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원에게 컨소시엄 참여를 요청한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해 6월 아들 병채 씨는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6년 뒤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50억 원 중 세금 22억 원과 실제 퇴직금 1억 5천여만 원을 제외하면 25억 원 정도를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어젯밤 낸 입장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영장에 드러나 있지 않다며 법정에서 무고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수사팀이 내일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소명할 추가 자료를 내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50억 클럽 관련자로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법 처리 방향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10달간 받은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퇴임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을 거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입증 자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한 새마을 금고 지점의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있다는 실태를 어제 전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 문제 이사장이 개인 차량을 금고 명의로 옮겨놓고 차량 과태료까지 금고 돈으로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사장 투표권이 있는 지점 대의원 명단에 자신의 가족들을 무더기로 올려두기까지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앞에 주차된 검은색 SUV 차량. 최근 움직이지 않은 듯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의 강모 이사장은 부인 명의로 렌트했던 이 차량을 올해 1월 새마을금고 명의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개인차처럼 썼습니다. 이사장님이 매일 출퇴근하시고 타시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다달이 나가는 차량 렌트비는 물론 기름값과 주차비까지 매달 80만 원 넘게 금고 돈으로 냈습니다. 업무 시간 이외에 과태료 같은 거 속도 위반도 있고 주차 위반도 있고 금고에서 이제 부담을 다 했는 거죠. 직원들이 2달 전 이사장의 갑질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신고하고 감사가 시작되고서야 강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차를 쓰지 않고 세워둔 상태입니다. 강 이사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지점 대의원 명단에 대거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아버지와 동생 등 가족들은 물론 가까운 지인들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예치시키는 등 대의원 조건을 서둘러 맞췄다는 겁니다. 이사장 선거에선 100여 명의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갖는데 미리부터 대의원 상당수를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들로 채운 겁니다.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셨고요. 이 조건을 빨리 맞추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서 이런 식으로 20명 넘어요. 가족 4명 정도 있어요. 작년 초 선출된 강 이사장은 4년 임기의 이사장을 3번 연임할 거라 평소 자신해왔습니다. 나는 어쨌든 간에 12년 채울 거거든. 또 제도가 바뀌면 또 알 거거든. 또 상금 갔다가 또 이어 올 거거든.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감시는 2년에 한 번 꼴인 중앙회의 감사가 전부인데 중앙회는 대의원을 가족과 지인으로 채워도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덕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는 모르겠는데 규정상으로는 가족이라고 대의원 될 수 없다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사장의 폭언과 성희롱 등 갑질 의혹에 대해 내사에 나선 경찰은 오늘 지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피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신고 2달이 넘도록 이사장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조만간 갑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주택자의 양도세 기준을 현재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민주당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4인 중 찬성 1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가구 1주택일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기준인 9억 원이 13년 전인 2008년에 정해져 그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관해서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흐름에 부응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 이렇게 되면 더 비싼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정부도 일부 동의했습니다. 고가주택으로 수요 자체가 이동해서 오히려 안 그래도 불안한 주택시장의 불안을 더더욱 가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공제금액 기준 조정이 혹시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야의 합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무겁게 매기는 건 결국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목적인데 양도세까지 높은 상황에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도 부담, 이제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달래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까지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세제 완화에 더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논의가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를 눈앞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주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요즘 초중고등학교들은 갑자기 돈이 너무 많아져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거둔 세금의 20%를 교육에 쓰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거치면서 갑자기 10조 원이 더 생긴 건데요. 학교들마다 이렇게 멀쩡한 전자칠판을 교체하거나 남아도는 방역 물품을 사들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세로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지난 9월과 10월 갑자기 시교육청에서 8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나왔습니다. 1년 예산이 4억 원이니까 갑자기 생긴 돈 치고 큰 돈입니다. 연말까지 2달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예산 다 잡아놓고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다 편성을 해놨는데 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 체력 단련 비용 100만 원, 교사 연수비 200만 원, 코로나로 벌어진 학습 격차를 줄이는 예산 1,900만 원, 그리고 교육회복 자율사업이라는 정체불명의 돈도 3,8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거는 목적이 따로 없어요. 그냥 학교 전체 연간 예산에서 플러스해서 더 자유롭게 쓰라 이거예요. 요즘은 하담으로 한 돈 1,000만 원 쳤나봐 안 되냐? 저는 조금 그럴 정도로.
서울의 중학교들은 요즘 전자칠판 교체 사업이 논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400곳에 1학년 전자칠판을 교체하라고 287억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새로 개교한 학교에도 바꾼 지 6개월도 안 된 학교에도 돈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5월에 이미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해 놓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한 5천만 원 들여서 달아놓은 거를 다 뜯어야 되는 뭐. 이런 일이 생긴 건 올해 세수 예측이 실패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거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971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나라의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육만큼은 돈을 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이 예측보다 31조 원이나 더 거치면서 9월에 갑자기 6조 원이 지방교육 예산에 더 배정된 겁니다. 이러니 각 시도 교육청마다 계획에도 없던 돈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예산과를 찾아가서 강제로 집행 못하는 학교 있다, 어렵다. 그냥 1,000만 원 내려보는데 1,000만 원 못 쓴다고 하면 반납 그대로 받아라. 그렇게도 많이 줄여놨어요. 이미 더 거친 세금 31조 원 말고도 올해 말까지 예상을 초과해 더 거치는 세금은 19조 원이 더 있습니다. 법에 따라 20%를 교부해야 하니까 계획에 없던 지방교육 재정에 4조 원이 또 내려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흠뻑 내렸고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 눈과 비가 그치면 12월의 첫날 내일 아침은 강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 시간 서울 시내 연결해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아리 캐스터, 바람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네, 하루 새 지금 두 계절을 겪는 듯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 서울 최저 기온 7도 안팎을 나타낼 정도로 온화한 편이었는데요. 지금은 급하게 핫팩을 준비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금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지금 비구름 뒤편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의 수은주가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고요. 대관령의 영하 9도, 파주 영하 6도를 보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람이 유난해서 거리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 이상씩 더 떨어집니다. 체감온도가 대관령 영하 19도, 서울 영하 9도 안팎이 되겠고요. 남부지방 체감추위도 일제히 영하권을 가리키겠습니다. 파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잠시 뒤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또 전국의 모든 해안가와 강원 산지는 이미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 순간 시속 70에서 100k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눈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밤 사이 주로 눈이 강원도 지역에서 오다가 내일은 충청도와 전라권에서도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7cm,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중남부 그리고 전북 내륙 지방에 최고 3cm 안팎이 되겠고요. 경기 동부나 충남에도 약하게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변동이 워낙에 심해서 내일은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른 아침 길이 얼어붙는 곳도 있겠는데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젖은 도로가 벌써 얼어붙으면서 미끄럼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평창군의 영동고속도로. 승용차 한 대가 뒤돌아선 채 고속도로 중간에 서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대형 트럭 한 대가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강릉 방향으로 가는 반대편 차로 갓길에도 승용차와 트럭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옆으로 넘어지고 뒤따라오던 다른 트럭도 속도를 줄여보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윤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평창군 봉평면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렸고 사고 당시에는 기온이 영하 2.4도까지 떨어져 노면에 살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빙판에 미끄러진 차들이 갓길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 태백에서도 승합차가 터널 안에서 넘어지면서 8중 추돌 사고가 났고
영월, 정선, 원주에서도 살얼음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겨울철 기상 변화에 따라 강우 강설시 제한 속도의 20에서 50% 감소하여 안전한 운전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오늘 밤에도 비와 눈이 내리고 내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도로 결빙이 우려된다면서 살얼음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일본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상륙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이 조치를 내리기 전 입국한 남성이 오미크론에 확진됐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남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입니다. 나미비아의 외교관인 이 남성은 나리타 공항 도착 후 공항 검역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ナミビアからの入国者について国立感染症研究所で陽性検体のゲノム解析を行ったところオミクロン株であると確認され 백신 접종자인 이 남성은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지만 대기시설 입소 후 발열 증세를 보여 현재 의료시설에서 격리 중입니다. 확진된 남성과 함께 입국한 가족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 접촉자로 격리된 상태입니다. 일본 방역당국은 곧바로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를 타고 온 승객 71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この一緒に飛行機に乗った71人、この方たち全員を濃厚接触者として扱って2日ごとに検査を行っていただくこと。 하지만 이미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동승한 승객들 대부분은 이미 이틀 전에 시설 격리 없이 자택으로 귀가한 상황입니다. 또 나미비아에선 직항편이 없어 제3국 환승 과정에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강요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뿌리를 뻗지 못하거나 물이 모자라서 죽어가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빗물이 나무를 타고 흙으로 그리고 다시 나뭇잎을 거쳐 공기로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 가로수를 심었는데 오히려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환경 문제를 전문 취재하는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상업지역입니다. 인도에 큰 콘크리트 상자가 묻혀있고 그 안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뚫린 상자 바닥에 자갈을 깔고 흙을 쌓은 뒤 그 위에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빗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라고 만든 빗물 침투 시설입니다. 환경부가 물순환 도시 사업 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자 안을 열어봤습니다. 낙엽과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심은 지 7년이 지났지만 상자 속의 나무는 주변의 다른 가로수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빗물 침투 시설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입니다. 한눈에 봐도 발육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심어져 있는 다른 가로수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도심. 이곳에도 작년에 빗물 침투 시설을 설치하고 정원수인 삼색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자라고 있는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침투 시설 안에 몰리지만 바닥에 깔린 자갈 때문에 금세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내리기가 힘든 겁니다. 자갈을 깔았으니까 빗물은 들어가는데 비가 그친 다음에 문제예요. 비가 그치면 나무는 마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로수가 죽자 아예 보도블럭으로 다시 덮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여름 되면 막 모기는 모기대로 막 동네 쓰레기라는 여기 다 들어갔어. 세금으로가 정말 아니에요 이거는. 물순환 도시 사업은 빗물을 땅속으로 골고루 침투시켜 먼지와 오염물질을 빨리 제거하고 도심의 온도도 낮추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나무가 죽거나 죽어가면 그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이 수분과 이 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 오염물질도 저감이 되는 경우인데 사실 나무가 없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능도 이미 저하되고 있는 거고. 환경부는 물순환 도시에 적용된 공법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법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식물이 자라갈 수가 없는 환경을 애초부터 만들어준 것이죠. 관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전혀 맞지 않고요. 전국 각지에서 이런 물순환 방식의 오염 저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수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내년에도 약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자신의 4살 딸을 길거리에 버리고 도망갔던 30대 엄마와 20대 남성이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서 가까워졌는데 여성이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하자 남성이 도와주겠다면서 함께 아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교외 도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지난 26일 금요일 밤 9시 53분. 흰색 SUV 차량이 지나가더니 5분 뒤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차에 탔던 친엄마 광모 씨는 그 5분 사이 4살 난 딸을 길가에 버렸습니다. 다행히 10분 만에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아이를 발견하고 신고한 겁니다. 경찰분이 아무 개를 아시냐고 아이를 놓고 가서 주민분이 신고를 해서 아빠한테 잘 인계를 해줬다고. 4살 딸을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30대인 친엄마 곽 씨와 20대 남성 공범 이모 씨가 오늘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딸 아이한테 좀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미안해. 왜 안 좋으셨죠? 술만 먹으면 술고장 부리고. 2달 전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이들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만나기 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 씨가 게임 채팅과 전화통화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여러 차례 토로했고 이 씨는 도와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왜 안 말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2 사람이 남성이 렌트한 차량으로 인천 월미도와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다 돌연 이날 바로 아이를 버리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뒤 숙박업소에 갔던 이들은 이튿날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에서 차가 발견되고 보니까 이제 검거가 됐더라고. 딸과 함께 지내고 있는 친아버지는 아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여부를 포함해 곽 씨와 남편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지 곽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죠. 그런데 이 명단을 살펴봤더니 프로축구 K리그에서 활약했던 외국인 선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현대에서 뛰었던 선수들만 9명이나 되는데 이미 해외로 이적을 했거나 은퇴를 해서 추징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도보에 올라온 지방세 체납자 명단입니다. 올해 160여 명의 개인 체납자가 추가됐는데 영어로 된 이름이 눈에 띕니다. 에두와 마졸라, 프로축구 전북현대 소속이던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재작년까지 약 1억여 원과 2천여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 5시즌 동안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기여한 레오나르도, 미납한 국세와 지방세를 더하면 12억 원이 넘어 지난해부터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애니우 올리베이라 주니오르, 국내에선 애닝요란 이름으로 친숙하고 출중한 실력 때문에 귀화 여론까지 잃었던 이 브라질 선수도 수억 원의 체납자입니다.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오른 외국인 선수들 중 지금까지 파악된 전북현대 출신만 9명입니다. 모두 해외 무대로 이적했거나 은퇴해 국내 생활을 완전히 접은 상태인데 전북현대는 사적인 영역이라 경위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과세 당국도 체납자인 외국인 선수들이 모두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추징 업무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소도 알아야 되고 해가지고 조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내 지방세나 국세에서 그 정도 시스템이 돼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특정 구단에서 활약했던 많은 선수들이 하나같이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세금 먹튀를 방지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3년 전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도망을 치다 숨진 미얀마 청년이 한국인 4명한테 장기를 기증한 소식을 저희 MBC가 세상에 알렸는데요. 오늘 법원이 국가의 무리한 단속이 그의 죽음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법무부의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하다 7.5m 공사 현장 아래로 추락한 미얀마 노동자 27살 산 소티 씨. 끝내 뇌출혈을 극복하지 못했고 보름 뒤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단속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지만 법무부는 단속 책임자에게 최소한의 징계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법원은 최근 소티 씨의 죽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직원들이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안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공사 관리자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고 소티 씨의 사고 수습은 소홀히 한 채 추가 단속에만 집중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외국인의 인권을 아무리 이 체류 단속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되고 거기서 나온 위험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티 씨가 무리하게 도주하다 사고를 당한 정황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은 10%로 제한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본국으로 돌아간 소티 씨의 아버지는 1심 재판 도중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대리인 측은 국가의 책임 범위 등을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자, 안경을 구입할 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직접 골라서 써볼 수 있는 서비스. 해외에서는 이미 성공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경사협회 반대 때문에 막혀 있었습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서 오늘 양측이 상생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안경업체 와비파커. 스마트폰 앱으로 안경을 골라 직접 써볼 수 있습니다. 시력 검사도 집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The vision test takes about 20 minutes and you'll need your glasses, a credit card, an iPhone, a computer, and about 12 feet of space. 와비파커는 온라인 안경 판매 서비스로 대박을 쳐 지난 9월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8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력 검사도 할 수 없고 도수 있는 안경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온라인 안경 판매를 법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번엔 안경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가격 경쟁력이나 그다음에 뭐 판매 구축망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정부가 중재에 나섰고 8차례 회의 끝에 상생안에 합의했습니다. 협의체를 만들고 온라인 안경 판매가 안전한지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장 서비스를 할 수는 없지만 길은 열린 겁니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혁신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과 기존 업계의 갈등은 한둘이 아닙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가격 비교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공인중개사협회와 부딪혔습니다. 처방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는 대한약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연결 플랫폼인 로톡을 막으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받게 됐습니다. 상생과 혁신, 둘 다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침을 말을 하고 그동안의 애로사항이나 원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들어주는 협상 같은 태도를 좀 가지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정부가 한 걸음 모델이란 조정기구를 만들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낸 건 아직 5건뿐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와 지역 경찰, 브로커가 얽힌 조직적인 비리로 보고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은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 담당자인 진흥팀 김모 경위가 수사 기밀을 넘겨줄 테니 4천억 원대 지역개발사업 이권을 요구했다는 은 시장 전 비서관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라고 들어봤어? 예. 대장님 들어오시고 주무 과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셨나 봐.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좀 관여할까 해서. 이 전 비서관은 이 통화 뒤 실제로 김경희를 만나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를 열람하고 수사 내용을 은 시장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인하고 내가 검사 지휘한 거를 수사해서 그 얼굴 맞대고 보고. 검찰은 김경희를 구속 기소하고 은수미 시장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성남시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김경희가 청탁한 업체에 맡겼고 김경희 지인을 성남시청 6급 팀장에 앉히는 등의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이와 별개로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400여만 원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기밀을 넘기면 성남시가 경찰의 청탁대로 특정 업자들에게 사업 이권을 제공한 조직적인 유착 비리로 규정하고 1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은 시장은 수사 기밀까지 빼돌렸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가까스로 기사 회생했지만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은 시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무려 6.9km, 국내에서 가장 길고 깊은 보령 해저터널이 11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까지 원래는 90분이었던 이동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했는데요. 이승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터널 입구에 들어서자 경사 5도가량의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왕복 4차로 도로는 해수면에서 80m 아래 지점까지 내려간 뒤 다시 완만한 오르막길로 육지까지 연결됩니다. 충남 보령의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총 길이 6.93km, 국내 최장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보령 해저터널입니다. 국내 해저터널 가운데는 처음으로 지상에서 산을 뚫듯이 해저 지형을 발파해 굴착하는 공법이 쓰였는데 총 공사 기간만 11년에 달합니다. 저희가 굴착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바닷물에 대한 유입수입니다. 차수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되면서 2년 전에 세워진 원산 안면대교와도 연결돼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까지 이동 시간이 9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남해안에서 시작돼 서해안을 따라 경기도 파주까지 연결되는 국도 77호선도 완성됐습니다. 파주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게 완벽하게 이어지는 커다란 의미가 있어서 국가의 새로운 동맥이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서해안 지역의 관광 산업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 지구로 지정되고도 수십 년 동안 사업자를 구하지 못했던 태안 안면도와 서산 간월도 개발 사업은 최근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일반 차량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령 해저 터널을 무료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본사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손병산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경제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송 기자는 동학개미 운동 1년, 누가 개미를 배신했는가 편에서 외국인의 대량 공매도와 주식 리딩방 등 여전히 왜곡된 국내 주식시장의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올해도 최고 축구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역대 최다인 7번째 발롱도르 수상으로 라이벌 호날두와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경쟁자 레반도프스키와 나란히 앉은 메시. 리오넬 메시. 담담한 표정으로 무대 위로 올라간 메시는 절친 수아레스로부터 최고령의 발롱도르 트로피를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09년 첫 수상 이후 개인 통산 7번째 트로피.
자신의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올해 바르셀로나에서 27골, 파리 생제르맹에서 4골 등 득점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코파 아메리카에서 득점과 도움 1위에 아르헨티나의 우승까지 이끌면서 레반도프스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Este es especial en ese sentido, ¿no? Que la anterior veces o alguna de las anteriores veces siempre me quedaba la sensación de que 미넨에서 53골이나 넣은 득점기계 레반도프스키는 올해 스트라이커상에 만족해야 했고 올해 투표에서 6위에 그치며 시상식에 불참했던 호날두는 자신이 메시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남미 축구에서 황당한 할리우드 액션이 나왔습니다. 심판의 손짓 한 번에 일부러 쓰러지며 시간을 끌었는데요.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미 클럽 대항전 결승전, 팔메라이스의 데이베르손이 연장 전반 결승골을 터뜨린 뒤 눈물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추가 시간 거친 태클로 상대 선수와 잠시 신경전을 벌이더니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경기를 빨리 진행하려는 주심이 등을 툭 두드렸는데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현지 중계진도 실소를 터뜨립니다. Now Daverson fouled by the referee. We've seen everything. That is just pathetic. You don't want to see that. That is so embarrassing. 기묘한 방법으로 시간을 끈 데이베르손은 결국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데이베르손의 이런 기행은 처음이 아닙니다. 파울을 당한 뒤 과도한 도발로 오히려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 상대 선수 몰래 침을 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잦은 시간 끌기에 오죽하면 팀 동료가 나서서 말릴 정도였습니다. 데이베르손의 황당한 할리우드 액션에 SNS에서는 브라질의 히바우두가 돌아왔다며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희대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할리우드 액션 혹은 다이빙은 뻔뻔한 연기력이 기본입니다. 경기장 바닥에 던져진 돌을 주워 스스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지거나 상대 선수의 팔을 가져다 직접 자신을 때리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얻기 위해 죽을 듯 쓰러졌다가도 곧바로 동료의 골이 터지자 조심스레 일어나 함께 기뻐한 경우도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 데이베르손은 동료들이 숨 돌릴 시간을 벌고 싶었고 심판이 아니라 상대 선수인 줄 알았다며 어설픈 전략을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출퇴근길 날씨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현재 찬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비구름 뒤편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전국의 수은주 대부분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고요. 대관령 영하 9도, 파주는 영하 6도를 보이겠습니다. 무엇보다 바람이 강합니다. 거리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 이상씩 더 떨어지겠습니다. 대관령의 체감온도가 영하 19도, 서울 영하 9도 안팎이 되겠고 남부지방의 체감추위도 일제히 영하권을 가리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그리고 강원 산지는 잠시 뒤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또 전국의 해안과 강원 산지는 이미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 순간 시속 70에서 110km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눈이 오는 곳도 있는데요. 이미 제주 산지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7cm, 강원도 내륙과 산지, 충북 중남부 그리고 전북 내륙 지방에 최고 3cm 안팎의 눈이 오겠고요. 경기 동부나 충남에도 약하게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에 또 비나 눈이 온 뒤에는 일요일까지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날씨 변동이 무척 심한데요.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